안녕하세요. 사연창고입니다. 아니, 입추가 지났는데 날씨가 왜 이렇게 덥죠? 진짜 오늘도 습도가 또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더운데 건강 잘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연 제가 각색하면서 잠깐 읽어보니까 시작부터 재밌더라고요. 바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여보, 어머니 숨 넘어가시는데 지금 설거지가 문제야. 식탁 아래서 시어머니가 목이 꺾인 채 끔찍한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상 다정했던 제 남편은 119를 부르기는커녕 어머니가 방금까지 드시던 국그릇부터 집어들었습니다. 싱크대에 국물을 쏟아붓고 물을 세게 틀자 싸아 마이너스 하는 물소리가 어머니의 마지막 숨소리를 기괴하게 덮어버렸죠. 발에 밟히면 다친다는 변명과 달리 바짝 말라있는 남편의 소매단을 본 순간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 남자는 지금 어머니를 살리려는 게 아니라 무언가를 미친 듯이 지워내고 있다는 것을요. 완벽했던 남편의 소름 끼치는 진짜 얼굴.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토요일 오후 5시 아동보호시설 앞 은행나무 아래에서 지우는 조카의 작은 손을 한참 놓지 못했습니다. 유진의 손끝에는 아까 심은 봉숭아 흙이 아직 묻어 있었습니다. 이모, 다음 주에도 와? 진짜로 와? 유진이 지훈의 소매를 두 손으로 꼭 붙잡으며 물었습니다. 당연히 오지. 이모가 한 번이라도 안 온 적 있었어? 지우는 무릎을 굽혀 아이의 눈높이를 맞추고 웃었습니다. 근데 다음 주에는 그냥 오는 게 아니야. 이모가 화분 하나 사올게. 우리 봉숭아 옮겨 심어주자. 진짜지? 약속했으니까 손가락 걸어. 유진이 새끼손가락을 내밀자 지훈이 자기 손가락을 걸고 엄지까지 꾹 눌러 도장을 찍었습니다. 차에 올라 문을 닫는 순간 그 웃음은 접힌 종이처럼 사그라들었습니다. 지우는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입양 신청서 아래쪽 배우자 동의란은 6달째 하얗게 비어 있었습니다. 남편 민준의 이름 3글자만 들어가면 끝나는 일이었습니다. 그 3글자를 부탁한 횟수를 세다가 지우는 세기를 그만두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훈의 머릿속에는 지난 반년의 장면들이 순서 없이 떠올랐습니다. 시어머니 명숙이 쓰러진 것은 3번이었습니다. 3번 모두 원인을 알 수 없다는 말만 들었고 3번 모두 아들과 밥상을 마주한 자리였습니다. 병원에서 눈을 뜬 명숙이 아들의 얼굴을 보고 이불을 목까지 끌어올리던 모습이 지훈의 가슴에 가시처럼 박혀 있었습니다. 그날 병실에서 지훈이 물수건을 짜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어디가 그렇게 안 좋으세요? 의사 선생님한테 다시 여쭤볼까요? 명숙은 링거 바늘이 꽂힌 손을 내려다보다가 아주 낮게 대답했습니다. 애미야, 병원 말은 믿지 마라.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됐다.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늙어서 헛소리를 했다. 명숙은 그 말만 남기고 벽 쪽으로 돌아 누웠습니다. 나흘 전에는 10년을 함께 산 가사도우미가 갑자기 그만두었습니다. 어머니 건강은 이제부터 내가 직접 챙기겠습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민주는 두툼한 봉투를 도우미의 손에 쥐어주며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3달치 급여였습니다. 변호사님, 저 잘못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고치겠습니다. 잘못이 아니라 제 욕심입니다. 자식이 어머니 밥상은 직접 봐야죠. 그동안 제가 게을렀어요. 민주는 도우미의 어깨를 2번 두드리고 현관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도우미는 봉투를 받아들고도 현관에서 한참을 머뭇거렸습니다. 사모님, 이 말은 하고 가야 할 것 같아서요. 네, 말씀하세요.
어머님이 그동안 저한테 이상한 부탁을 자꾸 하셨어요. 이상한 부탁이요? 음식 만드는 걸 좀 찍어달라고요. 반찬 담는 것도 찍고 국 끓이는 냄비향까지 다 찍어달라고 하셔서 제가 왜 그러시냐고 여러 번 여쭤봤는데요.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어요. 나중에 다 알게 된다고만 하셨어요. 그러시면서 제 손을 이렇게 꽉 잡으시더라고요. 도우미는 말을 끝맺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대문을 나섰습니다. 그날 저녁 식탁 위에는 국그릇이 4개 놓였습니다. 민주는 어머니의 국만 따로 국자로 떠서 다른 그릇에 옮겨 담았습니다. 어머니, 이거 드세요. 어머니 몸에 맞게 간을 따로 했습니다. 따로 할 것도 없는데 짜게 드시면 안 된다고 병원에서 그러잖아요. 어서 드세요. 식으면 비려요. 명숙은 숟가락을 들지 않고 그릇 안을 오래 들여다보았습니다. 숟가락을 쥔 손등에 힘줄이 도드라졌고 눈꺼풀이 2번 떨렸습니다. 어머니, 왜 안 드시고 그러세요? 민준의 목소리는 여전히 다정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아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국물을 한술 넘겼습니다. 민준이 양복상의 안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헛기침을 2번 했습니다. 3초였습니다. 명숙의 숟가락이 상 위로 떨어지며 쨍그랑 소리를 냈습니다. 목이 뒤로 꺾이고 온몸이 활처럼 굳었다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의자가 뒤로 밀리고 명숙의 몸이 식탁 아래로 무너졌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어머니, 지우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으로 뛰어내렸습니다. 그런데 민주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고 어머니의 턱을 젖혀 숨기를 열고 2 손을 겹쳐 가슴을 누르기 시작했습니다. 동작에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몇 번을 해본 사람의 손놀림이었습니다. 뭐하고 있어? 119 불러. 빨리. 민준이 낮게 말했습니다. 여보, 어머니 숨을 안 쉬셔. 어떻게? 소리 지르지 말고 전화부터 해. 주소 똑바로 말하고. 지훈이 전화기를 붙잡고 주소를 외치는 사이 민주는 한 손으로 가슴을 누르며 다른 손으로 어머니의 국그릇을 집어들었습니다. 싱크대에 국물을 쏟고 수도를 3개 틀었습니다. 물소리가 어머니의 경련 소리를 덮었습니다. 여보, 지금 그건 왜 치워? 발에 밟히면 다쳐. 구급대원들 들어올 자리 만들어 놔야지. 민주는 지훈을 돌아보지도 않고 대답했습니다. 구급대가 도착했을 때 명숙의 심장은 이미 멈춰 있었습니다. 응급실 자동문 앞에서 사망 소식을 들은 민주는 바닥에 주저앉아 어머니를 부르며 울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이렇게 가시면 안 되죠. 제가 아직 해드린 게 아무것도 없는데요. 간호사 2이 달려와 민준의 양팔을 부축했습니다. 보호자분, 일단 좀 일어나세요. 여기 앉으시고요. 제가 아까 밥상에서 어머니 얼굴을 봤어요. 그때 이상하다고 느꼈으면서 왜 그냥 넘겼을까요? 제가 아들이 아니고 짐승이에요. 민준의 어깨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지우는 그 모습을 보며 이상하게도 한 곳만 응시했습니다. 민준의 셔츠 소매단이었습니다. 그렇게 물을 3개 틀고 그릇을 헹궜는데도 소매는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의 공기는 국화 냄새와 향 냄새로 무거웠습니다. 민주는 문상객이 빠진 틈마다 친척들 사이로 들어가 낮게 속삭였습니다. 고모님, 이런 말하면 안 되는데요. 어머니 식사는 제 아내가 다 맡았습니다. 아니, 그럼 며느리가 뭘 잘못 드린 거야?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제가 좀 더 챙겼어야 했다는 뜻이죠. 그리고 요즘 어머니가 잠을 못 자셨어요. 왜 못 자셨는데? 제 아내가 조카를 데려와 키우겠다고 해서요. 어머니는 절대 안 된다고 하셨고요.
그 일로 두 분이 몇 번 크게 부딪히셨습니다. 저는 중간에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민주는 손등으로 눈가를 누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틀째가 되자 지훈에게 말을 붙이는 친척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지훈이 육개장을 나르면 어른들이 젓가락을 놓았고 지훈이 지나가면 대화가 멈췄습니다. 고모님, 국 더 드릴까요? 됐다. 저기 다른 사람 챙겨라. 입관하는 날 지훈은 시어머니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보았습니다. 입가와 손톱 밑에 옅은 청자색 반점이 번져 있었습니다. 저기요, 어머니 입 주변에 이 색은 왜 이런 건가요? 손톱 밑도 그렇고요. 돌아가시고 나면 다 이렇습니다. 놀라실 일 아니에요. 장례 지도사가 흰 천을 여미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3시간 전에는 이 정도가 아니었어요. 시간이 지나면 더 짙어지기도 합니다. 그만 보시고 나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은 그 반점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화장실 앞 복도에서 지우는 남편의 등을 보았습니다. 민주는 검은 비닐봉지를 종량제 봉투 안쪽으로 팔이 다 들어갈 만큼 깊숙이 밀어넣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빈소로 돌아간 뒤 지우는 그 봉지를 다시 꺼냈습니다. 안에는 피가 묻은 거즈 몇 장과 무언가에서 뜯어낸 라벨 조각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낯선 손님 한 명이 빈소로 들어왔습니다. 명숙을 20년 넘게 봐 온 주치의였습니다. 변호사님, 어머님 사흘 전에 정기 검사하신 거 아시죠? 네, 제가 모시고 갔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제 나왔습니다. 심장 수치가 설명이 안 되게 올라가 있었어요. 그리고 피 속에 정체를 모를 성분이 하나 잡혔습니다. 제가 30년 봤는데 이런 건 처음입니다. 의사는 향을 꽂은 뒤 민준을 정면으로 보았습니다. 유족이 반대하셔도 저는 경찰에 알릴 겁니다. 이건 그냥 넘길 수 있는 죽음이 아니에요. 빈소가 얼어붙었습니다. 그런데 민주는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리에서 일어나 의사의 손을 두 손으로 잡았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그 말씀 기다렸습니다. 기다리셨다니요. 저도 어머니가 왜 이렇게 가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경찰이든 부검이든 다 하겠습니다. 아들이 그것도 못하면 사람이 아니죠. 다음 날 아침 부검 동의서가 상위에 놓였을 때 민주는 친척들이 다 보는 앞에서 가장 먼저 이름을 적었습니다. 제가 먼저 씁니다. 어머니 몸에 칼 대는 걸 어떤 자식이 좋아하겠습니까? 그래도 해야죠. 아이고, 우리 민준이가 참 반듯하다. 저렇게 하는 자식이 어디 있어. 펜을 넘겨받은 지훈의 손만 서류 위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여보, 왜 안 써? 손이 떨려? 쓸게. 부검이 진행되던 그 시각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해부실에서는 검시조사관 태석이 시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피를 담은 작은 병 2개를 세척기 옆 받침대에 올려두고 잠시 자리를 비웠다가 돌아왔을 때 태석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기계가 돌아가던 시간에 그 자리에 놓여있던 병만 안에 가라앉은 모양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게 왜 이렇지? 태석은 그 병을 형광등 아래로 들어 올려 한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똑같은 피인데 왜 한쪽만 이래? 여기서 달라진 건 저 기계 소리밖에 없는데. 태석은 혼잣말을 하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5년 전 자신이 무리한 수사로 징계를 받고 창고에 처박아 둔 화재 사건 파일을 떠올렸습니다. 같은 시간 지우는 시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하러 안방에 들어갔습니다. 침대 매트리스 옆면이 길게 찢어져 있었습니다. 바깥에서 안으로가 아니라 안에서 바깥으로 찢은 자리였습니다. 침대 밑에는 시어머니가 늘 쓰던 손톱깎이 줄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찢어진 틈으로 손을 넣자 손끝에 딱딱한 것이 닿았습니다. 낡은 수첩이었습니다. 날짜, 그날 먹은 음식, 아들이 헛기침한 횟수, 자신이 쓰러진 시각이 반년치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마지막 장에는 붉은 펜으로 두 줄이 눌러 쓰여 있었습니다. 그 소리가 들리면 약이 퍼진다. 유진이는 절대 이 집에 들이지 말 것. 어머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머니, 대답 좀 해보세요. 수첩을 쥔 지훈의 손이 무릎 위에서 떨렸습니다. 발인 전날 밤, 안치실 앞 복도의 형광등은 두 개 중 하나가 꺼져 있었습니다. 지훈이 벽에 등을 기대고 서 있을 때 낯선 남자가 소리 없이 옆에 다가와 섰습니다. 남자는 품에서 신분증을 꺼내 지훈 쪽으로만 반쯤 펼쳐 보였습니다. 국과수에서 나왔습니다. 검시조사관 태석입니다. 제게 무슨 일이신가요? 조용히 들으세요. 얼굴은 저쪽을 보시고요. 복도 끝에서 사람들의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태석은 고개를 살짝 숙여 지훈의 귀에 입을 붙였습니다. 시어머니, 병으로 돌아가신 게 아닙니다. 오늘 밤 안에 당장 집에서 도망치세요. 네, 잠깐만요. 그게 무슨... 묻지 마시고 나가세요. 한 번 더 말합니다. 오늘 밤입니다. 태석은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그대로 몸을 돌려 계단 쪽으로 사라졌습니다. 지훈은 벽에서 등을 떼지 못한 채 손안의 수첩을 코트 주머니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장례를 마친 그날 새벽 4시 집안은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 하나만 남아 있었습니다. 지훈은 옷장 깊숙이 넣어둔 손가방에 여권과 통장 그리고 시어머니의 수첩을 챙겨 넣었습니다. 발끝으로 복도를 지나 현관에 섰습니다. 도어락에 엄지를 올렸습니다. 빨간 불이 2번 깜빡였습니다. 등록된 지문이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결혼기념일 4자리였습니다. 또 빨간 불이었습니다. 왜 안 열려? 지훈은 같은 번호를 한 번 더 눌러보고 손바닥으로 문을 2번 밀었습니다. 지훈은 거실 창으로 갔습니다. 창틀 위아래에 손가락 2개만 한 금속 걸쇠가 새로 달려 있었습니다. 안쪽에서는 아무리 밀어도 꼼짝하지 않는 구조였습니다. 베란다 창도, 안방 창도, 화장실 창까지 똑같았습니다. 유리 아래쪽에 붙은 시공 스티커에 날짜가 찍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쓰러지기 사흘 전이었습니다. 사흘 전, 어머니 돌아가시기 사흘 전에 이걸 달았어. 지훈은 스티커에 손끝을 올린 채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지훈은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데이터 사용량이 평소의 10배였습니다. 설정 화면을 눌러 내려가다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이름도 아이콘도 없는 앱 하나가 관리자 권한을 갖고 있었습니다. 태석의 번호를 눌렀다가 통화 버튼 위에서 손을 떼고 화면을 껐습니다. 지금 걸면 이 사람 번호까지 저 사람 손에 들어가. 아침 7시 민주는 아무 일도 없던 사람처럼 아침상을 차렸습니다. 밥 먹어. 국은 미역국 끓였어. 장례 치르고 나면 다들 속이 헐거워지더라고. 여보, 현관 비밀번호 바꿨어? 바꿨어. 장례식장에 오간 사람이 몇 명이야? 상갓집 다녀간 사람 중에 누가 무슨 마음을 먹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요즘 그런 걸로 사고 많이 나. 그럼 바꿨다고 나한테 말은 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어젯밤에 말하려고 했는데 당신 그냥 자더라. 깨우기가 미안해서. 민주는 김을 지운 밥그릇 위에 올려주며 웃었습니다. 내 지문은 왜 지워졌는데? 민준이 숟가락을 내려놓고 지훈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지워진 게 아니라 다시 넣어야 하는 거야. 기계를 갈면서 안에 있던 게 다 날아갔어. 내 것도 새로 넣었어.
그럼 지금 넣어줘. 3분도 안 걸리잖아. 지금 출근하는 사람한테 그걸 시켜? 저녁에 들어와서 해줄게. 그게 어디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 민주는 출근하기 전 신발장 위에 놓인 지훈의 자동차 열쇠를 집어 서랍에 넣고 잠갔습니다. 여보, 그건 왜 넣어? 당신 요즘 얼굴이 반쪽이야. 어제도 밥 한 술 못 뜨고 앉아 있었지. 그 상태로 핸들 잡으면 사고나. 장 보러도 못 가? 필요한 거 문자로 적어보내. 내가 퇴근하면서 다 사올게. 며칠만 참아. 응? 민주는 지훈의 정수리를 손바닥으로 2번 쓸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자동차가 마당을 빠져나가는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지훈은 그 자리에 5분을 서 있다가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서재 책장 아래쪽 판이 벽에서 손가락 하나만큼 떠 있었습니다. 책을 걷어내고 판을 당기자 회색 금고 문이 나타났습니다. 지훈은 시어머니의 수첩을 펼쳤습니다. 날짜 사이사이에 아무 설명 없이 적혀 있던 숫자열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 숫자를 왜 적어두셨어요? 그냥 적으신 게 아니죠. 3번째 숫자열을 눌렀을 때 잠금이 풀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안에는 라벨을 뜯어낸 갈색 약병 4개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그 옆에 서류가 접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이름으로 든 생명보험 3건이었고 돈을 받는 사람은 3건 모두 민준이었습니다. 합쳐서 40억이었습니다. 그 아래 한 장이 더 있었습니다. 2달 전 날짜로 가입된 보험이었고 이름칸에 적힌 것은 지훈 자신이었습니다. 다치거나 사고로 죽었을 때 나오는 보험이었습니다. 내 이름이 왜 여기 있어? 지훈은 서류를 쥔 손을 무릎에 대고 한참 숨을 골랐습니다. 금고 안쪽에서 도면 한 장이 더 나왔습니다. 집 전화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선, 벽에 넣는 차폐제, 그리고 지하 보일러실을 방으로 고치는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문은 밖에서만 열리는 방식이었습니다. 시공사 이름은 민준이 다니는 로펌의 고객회사였습니다. 금고 바닥에는 만년필을 꽂는 충전 받침대와 여분 배터리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손으로 쓴 쪽지 한 장이 있었습니다. 숫자와 단위가 줄줄이 적힌 쪽지였는데 위쪽에 밑줄이 2번 그어져 있었습니다. 만년필 본체는 없었습니다. 본체는 몸에 넣고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안주머니. 지훈은 안약병 하나를 비우고 약병에서 내용물을 조금 옮겨 담았습니다. 약병 뚜껑을 원래 각도까지 맞춰 돌려놓고 병을 놓인 순서대로 세웠습니다. 금고를 닫고 책을 놓았던 순서대로 다시 꽂았습니다. 이틀 뒤 재활용 수거일 아침, 지훈은 안약병을 신문지에 말아 종이류함 오른쪽 아래 구석에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1층 경비실로 내려가 감시가 닿지 않는 유선 인터폰을 들었습니다. 아저씨, 죄송한데 부탁 하나 드려도 될까요? 말씀하세요, 사모님. 제 전화가 어제부터 먹통이에요. 이 번호로 전화 한 번만 걸어주시고 이 쪽지에 적힌 대로만 읽어주세요. 딱 이대로만요. 이게 무슨 말인지는 제가 몰라도 되는 거죠? 모르시는 게 좋아요. 정말 부탁드립니다. 경비원은 쪽지를 2번 읽어보고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쪽지에는 8글자만 적혀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작업복을 입은 남자 하나가 재활용함 앞에 쭈그려 앉았다가 신문지를 챙겨 사라졌습니다. 태석은 사흘 뒤 결과를 받았습니다. 입으로 들어가 몸속 기름진 곳에 쌓이는 약이었습니다. 그것만으로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람 귀에는 들리지 않는 아주 높은 소리, 28kHz에 닿으면 심장을 움직이는 신호가 흐트러졌습니다. 쌓인 양이 적으면 잠깐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많으면 심장이 멈췄습니다.
시어머니가 반년 동안 3번 쓰러졌던 것은 병이 아니라 약이 쌓이는 과정이었습니다. 3번 쓰러진 게 발작이 아니었어. 그릇에 물을 붓다가 넘칠 때까지 기다린 거야. 태석은 보고서를 책상에 내려놓으며 낮게 말했습니다. 태석은 지훈에게 경찰서로 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관할서 강력 반장이 민준의 로펌에서 자문료를 받아온 내역을 이미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민준은 2달 전 어느 병원에 아내의 정신과 첫 진료 기록을 하나 만들어 두었습니다. 지훈이 경찰서 문을 열고 들어가 무슨 말을 하든 그 종이 한 장이 먼저 나올 판이었습니다. 조사관님, 그냥 그 사모님 데리고 와서 조사하면 안 됩니까? 데리고 오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남편 쪽 변호사가 저 종이 한 장 딱 내놓는다. 남편 죽이려고 헛소리하는 정신 이상한 아내가 된다고. 우리가 오히려 그 여자 목에 줄을 걸어주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합니까? 영장이 나올 때까지 최소 닷새입니다. 태석은 부하 직원에게 서류를 넘기며 손등으로 눈을 눌렀습니다. 그 닷새 동안 그 집에서 사람이 하나 죽어도 우리는 손을 못 댑니다. 그 닷새가 시작됐습니다. 지훈은 서재 책장 맨 위 스피커 망 안쪽에 손톱만 한 카메라를 붙였습니다. 드라이버로 나사를 조이던 중 마당에서 자동차 소리가 났습니다. 예정보다 2시간 빠른 귀가였습니다. 지훈은 드라이버를 창가 화분 흙에 꽂아 넣고 걸레를 집어들었습니다. 민주는 서재로 들어와 책장 앞에 섰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3분이었습니다. 지훈은 그 3분 동안 같은 책등을 계속 닦았습니다. 청소했어? 먼지가 많아서. 어머니 계실 때는 매일 닦으셨잖아. 어머니 얘기는 이제 그만해. 당신 마음이 더 힘들어져. 민주는 책장 맨 위를 한번 올려다보았습니다. 수고했어. 민주는 그 말만 남기고 나갔습니다. 며칠 전부터 민주는 개를 밤새 마당 말뚝에 묶어두었습니다. 개는 새벽마다 울었고 관리사무소에 이웃의 소음 민원이 2건 들어왔습니다. 민원이 들어온 다음 날 아침 민준이 커피를 내려 지훈에게 건넸습니다. 당신 커피 좋아하잖아. 오늘은 좀 진하게 내렸어. 자, 뜨거우니까 조심해. 웬일이야? 커피 내려준 적 없었는데. 이제부터 자주 해줄게. 어머니도 가시고 이 집에 우리 둘밖에 없어. 내가 잘해야지. 민주는 지훈이 잔을 드는 것까지 지켜보고서야 몸을 돌렸습니다. 지훈은 잔을 입에 대는 척하다가 민준이 세면대로 들어간 사이 커피를 베란다 화분에 부었습니다. 말뚝에 묶여있던 개가 목줄을 끌며 다가와 젖은 흙을 핥았습니다. 안 돼. 야, 이리 와. 그거 먹지 마. 지훈이 낮게 불렀지만 개는 이미 흙을 다 핥고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그날 오후 민준이 마당에 나가 개 앞에 쭈그려 앉았습니다. 그리고 헛기침을 한 번 했습니다. 개가 뒷다리를 접으며 옆으로 넘어갔습니다. 몸이 2번 크게 튀었고 곧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민주는 일어나 흙 묻은 손을 바지에 털었습니다. 이 녀석 좀 봐. 동네에서 하도 시끄럽다고 난리를 치니까 걔도 마음이 상해서 갔나 보네. 걔가 스트레스로 죽어. 죽지. 짐승도 마음이 있어. 관리소에 얘기하고 내일 사람 부를 테니까 당신은 손대지 마. 더러워. 민주는 관리사무소에 개가 죽었다고 알리고 다음날 처리업체를 부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지훈은 마당으로 나가 개를 아이스박스에 옮겨 담아 창고 안쪽에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마당 흙을 삽으로 파헤쳐 묻은 것처럼 만들어 두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착한 사람은 처리업체 직원이 아니라 재활용함 앞에 앉아있던 그 작업복 남자였습니다.
조사관님이 이거 꼭 챙겨오라고 하셨습니다. 사모님은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로 계세요. 부탁드릴게요. 이게 지금 제가 가진 전부예요. 카메라에는 새벽 2시 서재의 목소리가 담겼습니다. 이달 말이면 아내 보험 면책 기간 끝나. 그 전에는 손가락 하나도 안 돼. 끝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등산 좋아하는 사람이야. 결혼하고도 혼자 산에 잘 다녔어. 그러니까 산에서 발을 헛디뎠다고 하면 아무도 안 이상하게 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조카 입양 서류, 그 전에 완전히 없애놔. 절차를 아주 밟지도 못하게 해. 그 애가 이 집에 발을 들이면 계산이 복잡해져. 그날 밤 지우는 창고 뒤 담을 넘으려고 벽돌 위에 발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거실 등이 환하게 켜졌습니다. 유리문 안쪽 소파에 민준이 앉아 있었습니다. 탁자 위에는 지훈이 손을 댔던 갈색 약병 하나와 창고 아이스박스에서 뜯어낸 라벨이 놓여 있었습니다. 거기서 뭐해? 밤바람이 찬데. 민준이 골프채를 바닥에 끌며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닷새째 되던 날 오후 태석의 책상 위로 서류 뭉치가 되돌아왔습니다. 압수수색 영장 청구서였습니다. 빨간 도장 옆에 짧은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증거 부족이라는 4글자였습니다. 증거가 부족하다니. 사람이 셋이나 죽었는데 뭐가 더 있어야 됩니까? 태석은 서류를 책상에 내려놓으며 낮게 말했습니다. 태석은 그 서류를 한참 내려다보다가 창고로 내려갔습니다. 5년 동안 손대지 않은 상자 하나를 끌어내 뚜껑을 열고 맨 위에 노인 사진 한 장을 집어들었습니다. 얼굴 왼쪽 절반이 화상으로 일그러진 여자의 사진이었습니다. 태석은 그 사진 뒷면에 적힌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저를 기억하십니까? 5년 만이네요. 이제야 전화하시네. 수진의 목소리는 낮고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끝까지 못 갔습니다. 그 말부터 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사과는 나중에 하세요. 무슨 일로 거셨어요? 부탁이 있습니다. 그 사람 집을 좀 봐주셨으면 합니다. 벌써 보고 있어요. 오늘로 사흘째예요. 사흘이요? 그 집에 며느리가 하나 살아요. 그 사람 눈빛이 5년 전 제 눈빛이랑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보고 있어요. 수지는 민준의 집 맞은편 공사가 멈춘 건물 3층에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쌍안경 옆에는 물통 하나와 담요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수진의 시야 안에서 어두웠던 거실 등이 갑자기 환하게 켜졌습니다. 수진은 쌍안경을 내려놓고 곧바로 계단을 뛰어내려갔습니다. 지훈이 골프채를 든 남편을 보며 뒷걸음질 치던 순간 현관에서 쇠붙이가 부서지는 소리가 터졌습니다. 여보, 잠깐만. 나 그 병 손 안 댔어. 손 안 댔는데 뚜껑 방향이 왜 바뀌어 있어? 당신 참 꼼꼼한 사람인데 거기서 하나를 놓쳤네. 민준이 골프채 머리로 탁자를 툭 치며 웃었습니다. 소화전에서 뽑아든 도끼가 도어락을 2번 내리쳤습니다. 문이 열리고 얼굴 반쪽이 일그러진 여자가 뛰어들어왔습니다. 누구야? 남의 집에 뭐 하는 짓이야? 민준이 골프채를 들어 올리는 순간 수진이 손에 든 작은 통을 얼굴 정면으로 뿌렸습니다. 민준이 눈을 감싸 쥐고 소파 위로 무릎을 꺾었습니다. 이 미친 여자가 눈이 안 보여. 5년 전에 우리 애가 그러고 죽었어. 눈이 안 보인다고 소리 지르면서 수지는 그 말을 내뱉고 지훈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살고 싶으면 지금 나와요. 지금 아니면 못 나가요. 수지는 지훈의 팔을 잡아채 마당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골목에 세워둔 낡은 승합차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번호판은 다른 차에서 떼어 붙인 것이었습니다. 차가 국도로 올라선 지 10분 뒤에서 헤드라이트 두 쌍이 달라붙었습니다. 경호업체 차량이었습니다. 수지는 속도를 줄이지 않고 야간 공사 구간으로 들어가 화물차 사이에 차를 끼워 넣었습니다. 그리고 통제선이 거친 패도로 진입로로 핸들을 꺾었습니다. 불빛이 뒤에서 갈라져 멀어졌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지금 바로요. 제가 걸게요. 지훈이 숨을 몰아쉬며 말했습니다. 내려놔요. 왜요? 사람이 저렇게 쫓아오는데요. 신고하면 이 차부터 잡혀요. 번호판이 가짜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다리를 잃어요. 수지는 앞만 보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어디로 가요? 아무도 안 오는 대로요. 문을 닫은 국도변 여관의 방 하나에 불이 켜졌습니다. 벽지가 들뜨고 곰팡이 냄새가 배어 있는 방이었습니다. 수지는 셔츠를 걷어 등을 보여주었습니다. 등 전체가 다른 살을 붙여놓은 자리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5년 전에 우리 집이 탔어요. 남편하고 8살 난 아들이 그 안에 있었어요. 수진의 손이 옷깃을 다시 내렸습니다. 저는 창문으로 던져져서 살았어요. 우리 남편이 마지막에 저를 밀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산 게 아니라 남겨진 거예요. 그럼 보험금은요? 보험금은 한 푼도 제 손에 안 왔어요. 우리 집 재산을 관리하던 변호사가 만들어 놓은 회사로 다 들어갔어요. 그 변호사 이름이 뭔지는 이제 아시겠죠? 지우는 무릎 위에 얹은 두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날 저녁에도 남편이 밥을 먹고 나서 갑자기 쓰러졌어요. 그 사람이 우리 집 거실에 앉아서 헛기침을 2번 했어요. 저는 그때 그게 목이 아픈 줄만 알았어요. 물까지 떠다 줬어요. 제 손으로. 불은요? 불은 어떻게 난 거예요? 불은 나중이에요. 사람이 이미 죽은 다음에 지른 거예요. 태운 건 집이 아니라 증거였어요. 방 한쪽 벽에는 종이가 빼곡히 붙어 있었습니다. 민준이 유족을 대리한 사건 8건, 돈이 흘러간 회사 이름, 그리고 사람이 죽은 새 집의 사진이 실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가장자리에는 낡은 수사 기록 사본이 붙어 있었습니다. 태석이 정식으로 수사할 때 확보했다가 징계와 함께 창고로 들어간 서류들이었습니다. 이걸 5년 동안 혼자 모으셨어요? 혼자는 아니에요. 2달 전에 손님이 한 분 오셨어요. 수지는 보드 아래쪽에 붙인 신문 스크랩을 손끝으로 짚었습니다. 민준이 처음 맡은 사건 기사였습니다. 그 사람 어머니가 직접 찾아오셨어요. 이 스크랩을 들고요. 어머니가요. 문 앞에서 제 얼굴을 보시더니 한참을 못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러다 들어와서 딱 한마디 하셨어요. 내 아들이 그랬냐고요.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그렇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으셨어요. 제가 일으켜 드렸어요. 수지는 잠시 말을 끊었다가 이었습니다. 며느리를 이혼시켜서 이 집에서 내보내려고 했는데 안 됐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대신 적기 시작했다고요. 지우는 주머니에서 수첩을 꺼내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이거예요. 어머니가 침대 속에 숨겨 놓으셨어요. 수진이 그 수첩을 보고 처음으로 눈가를 눌렀습니다. 그 어른 결국 다 적으셨네요. 수지는 서랍에서 은색 라이터 하나를 꺼내 지훈의 손바닥에 놓았습니다. 바닥에는 로펌 창립을 기념하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불난집 계단에서 제가 이걸 쥐고 실려 나왔어요. 여기 그 사람 지문이 남아 있어요. 그 사람과 그 화재를 직접 잇는 물건은 이거 하나예요. 그럼 더 소중히 갖고 계셔야죠. 이걸 왜 저한테 주세요? 저는 오늘 밤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당신은 아이가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받아요. 손 펴요. 두 사람은 밤새 보드의 자료와 지훈의 서재 녹음, 수첩 사진을 작은 저장 장치 2개에 나눠 담았습니다. 하나는 지훈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수진이 봉투에 넣어 태석의 이름을 적고 새벽에 국도변 우체통에 등기로 넣었습니다. 같은 시각 민주는 눈을 물로 씻어낸 얼굴로 서재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 든 화면 위에 붉은 점 하나가 깜빡였습니다. 지훈의 여권 커버 안감에 넣어둔 작은 위치 추적기였습니다. 민주는 좌표를 적어 전화를 걸었습니다. 찾았어. 국도 옆에 문 닫은 여관이야. 인원은 몇으로 할까요? 6. 조용히 해. 소리 나면 곤란해. 새벽 3시 여관 뒷벽에서 전기가 끊겼습니다. 비상구 철문이 절단기에 잘려나가고 남자 6이 손전등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진압봉과 전기 충격기가 있었고 그중 둘은 사냥용 총을 메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복도 소화기를 뽑아 안전핀을 뽑고 방아쇠를 눌렀습니다. 흰 분말이 복도를 가득 채웠습니다. 세탁실 쪽으로 가요. 벽에 환기구 있어요. 거기로 나가요. 수진은 지훈의 등을 배관 통로 쪽으로 세게 밀었습니다. 같이 가요. 혼자는 안 돼요. 같이 가야죠. 당신의 학교 들어가는 거 봐야죠. 그거 보러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같이 보면 되잖아요. 뛰어요. 지금. 수지는 반대 방향으로 뛰면서 복도 등 스위치를 차례로 올렸습니다. 여기다. 여기 있다. 이쪽이야. 수진이 일부러 크게 외쳤습니다. 불빛과 발소리가 한쪽으로 몰렸습니다. 지훈이 세탁실 환기구 철망을 어깨로 밀어내고 바깥 흙바닥으로 굴러 떨어졌을 때 뒤 건물 안에서 총소리 2발이 울렸습니다. 그 사이로 수진의 비명이 짧게 끊겼습니다. 지훈은 입을 손으로 막고 산 쪽으로 뛰었습니다. 비가 쏟아졌습니다. 젖은 낙엽을 밟으며 능선까지 올라섰을 때 오른쪽 발목이 무언가에 걸려 그대로 넘어졌습니다. 가느다란 쇠줄로 만든 올무였습니다. 사람이 지나갈 길에 미리 깔아둔 것이었습니다. 빗속에서 랜턴 하나가 천천히 올라왔습니다. 민주는 우비도 입지 않고 젖은 머리를 뒤로 넘긴 채 걸어왔습니다. 다른 손에는 주사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많이 놀랐지. 비까지 맞고 이제 집에 가자. 오지 마. 당신이 어디로 갈 줄 알고 여기다 줄을 걸어놨겠어. 나는 당신을 20년 봤어. 민주는 지훈의 주머니를 뒤져 저장장치를 꺼내더니 눈앞에서 발뒤꿈치로 밟아 부수었습니다. 이게 전부지. 전부야. 지훈은 그 순간 우체통에 들어간 봉투를 떠올리며 입을 다물었습니다. 지훈이 눈을 뜬 곳은 낯선 지하실이었습니다. 처남 이름으로 등기된 교회 별장의 보일러실이었습니다. 손목은 배관 기둥에 플라스틱 끈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민주는 지훈을 곧바로 죽이지 않았습니다. 보험금이 나오는 날까지 아우레가 남아 있었고 시신은 반드시 산길에서 실족한 모습으로 발견되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저장장치 사본이 어디까지 갔는지 알아내야 했습니다. 민주는 주머니에서 갈색 약병을 꺼내 지훈의 눈앞에서 흔들었습니다. 이게 뭔지 알지? 어머니한테 쓴 것보다 3배 지네. 그리고 얼굴을 가까이 붙이고 헛기침을 3번 했습니다. 흠. 지훈의 몸은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는 잠시 지훈의 눈을 들여다보다가 병뚜껑을 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 덜 쌓였네. 급할 거 없어. 시간은 아우레나 있으니까 천천히 하자. 그날부터 민주는 하루 2번
물에 약을 타서 지윤의 입에 대기 시작했습니다. 감금 사흘째 지하실 벽에서 물방울이 떨어지는 소리만 규칙적으로 이어졌습니다. 민주는 아침과 저녁 하루 2번 컵을 들고 내려왔습니다. 자, 입 벌려. 목마르지. 싫어. 안 마시면 며칠 못 버텨. 나는 당신이 산에서 발견되기를 바라. 여기서 말라 죽는 건 계획에 없어. 민주는 지윤의 턱을 잡아 컵을 기울였습니다. 지윤은 입을 벌려 물을 받았습니다. 민준이 계단을 올라가고 문이 잠기면 지윤은 고개를 옆으로 돌려 배수구 쇠망 위에 그 물을 뱉었습니다. 사흘 동안 지윤의 입술은 갈라지고 혀가 입천장에 붙었습니다. 그래도 삼키지 않았습니다. 유진아, 이모 아직 안 죽었어. 조금만 기다려. 지윤은 갈라진 목으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바닥에는 오래전에 잘라낸 동파이프 조각이 굴러다녔습니다. 지윤은 발끝으로 그것을 끌어와 등 뒤로 옮겼습니다. 파이프 절단면은 톱니처럼 거칠었습니다. 지윤은 손목을 묶은 플라스틱 끈을 금연에 대고 문질렀습니다. 하루가 걸렸습니다. 손목 피부가 벗겨져 끈에 피가 배었습니다. 그래도 끈의 한쪽 매듭이 헐거워졌습니다. 같은 시각 태석의 사무실로 등기봉투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인 이름 칸에는 수진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조사관님, 이거 어제 온 등기인데 발신이니. 이리 줘. 태석은 봉투를 뜯어 안에 든 저장 장치를 컴퓨터에 꽂았습니다. 서재 녹음이 흘러나오는 동안 태석은 의자에 등을 붙이고 천장만 보았습니다. 5년을 혼자 모았어. 나 대신에. 여간 현장에서는 다리를 다쳐 도망치지 못한 경호업체 직원 한 명이 붙잡혀 있었습니다. 태석은 그 직원을 정식 절차대로 조사했습니다. 때리지도 겁을 주지도 않았습니다. 변호인이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이 사건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살인을 도운 사람이 됩니다. 태석은 조서를 앞으로 밀어놓았습니다. 저는 경비서라는 말만 들었습니다. 진짜입니다. 그 여관에서 총 2발이 나갔습니다. 여자 1명이 죽었어요. 경비섰다는 말로 그게 덮입니까? 저는 총 안 들었습니다. 압니다. 그러니까 지금 쓰라는 겁니다. 그 말을 시킨 사람 이름을 쓰세요. 그리고 그날 밤 차가 어디로 갔는지 쓰세요. 제가 쓰면 저는 어떻게 됩니까? 제가 유리하게 해드린다는 말은 못합니다. 다만 지금 안 쓰면 그 6명 몫을 혼자 지게 됩니다. 직원이 한참 손등을 문지르다가 펜을 들었습니다. 진술이 나오자 통신 기록과 차량 기록에 대한 영장이 발부됐습니다. 그날 새벽 여관을 빠져나간 차량의 고속도로 통과 기록과 전화기가 붙은 기지국 위치가 줄줄이 나왔습니다. 그 선의 끝은 한 지점이었습니다. 민준의 처남 이름으로 등기된 교회 별장이었습니다. 조사관님, 이 집 등기가 처남 명의입니다. 바로부터 사람이 아직 살아있을 수도 있어. 광역수사대 인력이 새벽에 별장 앞에 붙었습니다. 방탄복을 입은 대원들이 현관을 부수고 들어갔습니다. 지하 보일러실 문을 열었을 때 지우는 배관 기둥에 등을 대고 앉아 있었습니다. 손목의 끈은 이미 한쪽이 끊어져 있었습니다. 국과수 태석입니다. 이제 괜찮습니다. 태석이 무릎을 굽혀 지훈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늦게 오셨네요. 압니다. 죄송합니다. 그 사람은요? 잡혔어요? 여기 없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그 사람은 절대 자기 손에 흙 안 묻혀요. 민주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같은 시각 민주는 로펌 회의실에서 이사회에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별장 출입 기록에도 민준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민준의 변호인단은 그날 오후에 곧바로 입장을 냈습니다. 저희 의뢰인은 정신이 불안정한 상태로 집을 나간 아내를 찾기 위해 업체를 고용했을 뿐입니다. 그 뒤에 업체가 벌인 일은 의뢰인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아내를 가둬놓은 집이 천안 명의인데 그것도 모른다는 겁니까? 그 집은 3년째 비어 있었습니다. 열쇠는 업체에도 있었습니다. 경우업체 대표는 경찰서에 나와 모든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고 말하고 구속됐습니다. 저희가 과했습니다. 변호사님은 아무 지시도 안 하셨습니다. 제가 알아서 한 겁니다. 대표는 그 말만 반복했습니다. 시어머니 사망건으로 청구한 민준의 구속영장은 기각됐습니다. 사유는 세 줄이었습니다. 헛기침과 죽음 사이를 잇는 의학적 설명이 학계에 없다는 것, 소리를 내는 기계 본체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 그리고 유일한 목격자인 아내에게 정신과 진료 기록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기침 소리로 사람을 죽였다는 걸 어느 판사가 믿겠습니까? 믿게 만들어야죠. 기계를 찾으면 믿습니다. 언론은 사건을 유산을 둘러싼 집안 싸움으로 다뤘습니다. 지훈의 이름과 얼굴 사진이 인터넷에 돌았습니다. 댓글에는 며느리가 시어머니 재산을 노렸다는 말이 줄줄이 달렸습니다. 며칠 뒤 불에 탄 여관 현장에서 시신 한 구가 수습됐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현장은 화재로 위장돼 있었습니다. 지훈은 영안실 앞 복도에 앉아 손안에 라이터를 오래 쥐고 있었습니다. 이걸 왜 저한테 주셨는지 이제 알겠어요. 태석은 옆자리에 앉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조사관님, 저 하나만 물어볼게요. 저 사람 잡을 수 있어요? 잡습니다. 그 말 5년 전에도 하셨어요?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다르게 하겠습니다. 수사는 다른 쪽에서 조금씩 움직였습니다. 태석은 별장 지하 배수관을 뜯어 안에 남은 찌꺼기를 채취했습니다. 그 안에서 약물이 검출됐습니다. 아이스박스에 담아온 개의 몸속에서 나온 성분, 화분 흙에 남은 성분, 커피잔에 남은 성분이 모두 같았습니다. 약이 입으로 들어갔다는 사실이 세 방향에서 맞물렸습니다. 깨, 흙, 커피잔. 세 개가 다 같습니다. 이제 남은 건 하나입니다. 태석은 회의실 화이트보드에 만년필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 기계 본체입니다. 이걸 못 잡으면 법정에서 다 무너집니다. 그 사람이 그걸 집에 두겠습니까? 절대 안 둡니다. 몸에서 떼지 않아요. 사람 많은 자리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자기가 언제 쓸지 모르니까요. 그 무렵 기사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민준이 다니는 로펌 창립 30주년 행사에서 차기 대표 변호사로 추대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정치인과 기업인 300여 명이 모이는 호텔 연회였습니다. 태석은 행사 당일에 맞춰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했습니다. 수사대 인력은 행사장 밖에 대기했습니다. 다만 영장이 나오는 시각은 행사가 끝난 뒤로 예상됐습니다. 지우는 그날 오래 만나지 못했던 사람 하나를 찾아갔습니다. 10년 동안 그 집 살림을 맡았던 가사도우미였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도우미는 지훈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사모님, 저는 뉴스 보고 밥을 못 넘겼어요. 사모님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제가 아는데 어디다 말을 해요. 아주머니, 부탁이 있어서 왔어요. 말씀만 하세요. 뭐든지 하겠습니다. 도우미는 방으로 들어가 낡은 상자 하나를 안고 나왔습니다. 안에는 저장 장치와 메모리 카드가 잔뜩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님이 찍어달라고 하신 거 전부예요. 국 끓이는 거, 반찬 담는 거, 그 사람이 부엌 들어와서 그릇 만지는 것까지 다 있어요. 이걸 다 갖고 계셨어요? 버리라고 하시면 버리겠다고 했는데 어머님이 그러셨어요. 나 죽으면 며느리한테 주라고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라서 제가 그냥 웃었어요. 그때 제가 붙잡았어야 하는데요. 아주머니 잘못 아니에요. 지훈이 상자를 받아들었을 때 도우미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모님, 우리 아들이 그 행사 영상 틀어주는 회사에 임시로 들어가 있어요. 뭐라고요? 이번 주에 큰 행사 하나 들어간다고 어제 그러더라고요. 호텔이라고요. 행사 당일 저녁 호텔 연회장은 사람으로 가득 찼습니다. 지우는 케이터링 보조복장으로 서비스 통로를 지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도우미의 아들은 영상 부스 뒤편에서 예비 입력 단자에 저장 장치를 꽂았습니다. 저 진짜 손 떨려요. 이거 틀면 저 잘리는 거죠. 잘리면 우리 카페에서 일해요. 아직 카페는 없지만요. 지훈이 그렇게 말하자 청년이 짧게 웃고 스위치에 손을 올렸습니다. 남의 시스템을 몰래 뚫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송출 권한을 가진 스태프가 직접 화면을 바꾼 것이었습니다. 민준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박수가 잦아들자 마이크 앞에서 목을 가다듬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얼마 전에 돌아가신 제 어머니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때 무대 뒤 대형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수첩이 한 장씩 넘어갔습니다. 그 소리가 들리면 약이 퍼진다는 붉은 글씨가 화면 가득 떴습니다. 이어서 새벽 2시 서재의 목소리가 스피커로 흘러나왔습니다. 등산 좋아하는 사람이야. 산에서 발을 헛디뎠다고 하면 아무도 안 이상하게 봐. 연회장 천장까지 그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개의 검사 결과 그리고 수진이 5년 동안 모은 벽면 자료가 차례로 지나갔습니다. 저게 지금 저 사람 목소리 아니야? 화면 내려. 화면 좀 내리라니까. 연회장이 뒤집혔습니다. 의자가 넘어가고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휴대전화를 들었습니다. 민주는 마이크를 놓고 단상 아래로 내려가 비상계단 문을 밀었습니다.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진입로에서 발소리가 앞을 막았습니다. 태석이 서 있었습니다. 어디 가십니까? 비켜. 민주는 상의 안주머니에 손을 넣어 만년필을 꺼내더니 바닥 배수구 쪽으로 팔을 뻗었습니다. 태석이 그 손목을 잡아 꺾었습니다. 만년필이 콘크리트 바닥에 떨어져 굴렀습니다. 그 자리에 그대로 계세요. 지금부터 체포합니다. 그건 그냥 만년필이야. 5년 전에도 그냥 라이터였겠죠. 압수한 기계 안에는 작동한 날짜와 시각 기록 217건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중 3건이 시어머니가 쓰러진 날의 시각과 맞았습니다. 한 건이 시어머니가 숨을 거둔 시각과 맞았습니다. 그리고 한 건이 5년 전 그 집에 불이 난 날의 시각과 정확히 맞았습니다. 재판이 시작된 날 법정 앞 복도는 사람으로 가득했습니다. 지우는 유진의 사진을 주머니에 넣고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태석이 옆으로 와서 낮게 말했습니다. 오늘 하루만 버티면 돼. 버틸 수 있어요. 어머니가 남긴 게 다 있으니까. 기록 217번. 그게 다 말해줄 거야. 문이 열리고 지우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주는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옷은 깨끗했고 머리는 단정했습니다. 민주는 지훈을 보고 아주 작게 웃었습니다. 지훈은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검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서류를 들었습니다. 피고인이 사용한 기계에는 작동 기록이 217번 남아 있습니다. 그중 215번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은 공간에 있었습니다. 남은 2번은 아무도 없는 창고에서 눌렸습니다. 시험이었습니다. 민준의 변호인이 손을 들었습니다. 기계가 있었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기계는 불에 다 녹았습니다. 검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계는 녹았지만 부품 하나는 남았습니다. 그 안에 기록이 통째로 들어 있었습니다. 판사가 검사를 보았습니다. 기록을 화면에 띄우세요. 화면에 숫자가 줄줄이 떴습니다. 날짜와 시간이 한 줄씩 올라갔습니다. 방청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검사가 화면에 한 줄을 가리켰습니다. 이 시간 시어머니 명숙이 첫 번째로 쓰러진 시간입니다. 이 시간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 명숙이 숨을 거둔 시간입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민주는 여전히 자세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증인으로 집에서 오래 일한 가정부가 나왔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걸음이 느렸습니다. 검사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명숙이 쓰러질 때 그 자리에 누가 있었습니까? 민준이 있었어요. 늘 민준이 있었어요. 그때 무슨 소리가 났습니까? 헛기침이요. 민준이 목을 2번 가다듬었어요. 그러고 나면 어머니가 쓰러졌어요. 변호인이 끼어들었습니다. 헛기침은 누구나 합니다. 피고인은 목이 안 좋습니다. 검사가 태석을 보았습니다. 태석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목이 안 좋은 사람이면 하루 종일 기침을 하겠지요. 저는 피고인을 조사실에서 4시간 동안 봤습니다. 4시간 동안 헛기침을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방청석에서 누군가 짧게 소리를 냈습니다. 변호인은 앉아서 서류만 넘겼습니다. 검사가 영상을 틀었습니다. 명숙의 방에 달려있던 작은 카메라가 찍은 영상이었습니다. 명숙이 침대에 앉아 있고 민준이 물컵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민준이 컵을 놓고 주머니에서 펜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목을 2번 가다듬었습니다. 명숙의 몸이 옆으로 기울었습니다. 영상이 멈추자 지우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이 펜이 무엇입니까? 태석이 대답했습니다. 기계입니다. 겉은 펜이고 안은 소리를 내는 장치입니다. 사람 귀에는 들리지 않는 높은 소리를 냅니다. 그 소리가 나면 몸에 쌓인 약이 심장을 멈추게 합니다. 판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약만 먹으면 아무 일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몰랐습니다. 약은 몸에 조용히 쌓입니다. 소리가 나야 움직입니다. 국립기관에서 30번 실험했습니다. 30번 다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민준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는 병이 있었습니다. 나는 어머니를 돌봤습니다. 지훈이 증인석에서 민준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돌본 사람이 왜 국간을 따로 맞췄어? 어머니 국만 따로 저었어. 내가 봤어. 민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착각이야. 보험도 착각이야. 40억이 왜 내 이름으로 되어 있어? 내 이름으로도 하나 있었지. 사고가 나면 나오는 거였어. 민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검사가 서류를 들었습니다. 보험 서류 4건 모두 피고인이 직접 만들었습니다. 돈이 나가는 회사도 피고인이 일하던 로펌의 고객사였습니다. 5년 전 여간 화재도 같은 기계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방청석 뒤에서 늙은 여자 한 사람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수진의 언니였습니다. 재판은 그날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우는 매번 법정에 나왔습니다. 유진은 이웃집 할머니가 봐주었습니다. 마지막 날 배심원 9사람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지우는 복도 의자에 앉아 손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태석이 종이컵을 건넸습니다. 물이라도 마셔. 손이 떨려서 못 들겠어요. 그럼 내가 들고 있을게. 다 끝났어. 진짜 끝난 거 맞아요. 맞아. 이제 판사가 말할 차례야. 배심원들이 돌아왔습니다. 대표가 종이를 펴고 읽었습니다. 9사람 모두 유죄라고 판단했습니다. 지훈의 어깨가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판사가 민준을 세웠습니다. 피고인은 사람을 3 죽였고
둘을 죽이려 했습니다. 사람을 가두고 돈을 속여 가졌습니다.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합니다. 민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목을 2번 가다듬으려는 것처럼 입을 움직였습니다. 이번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판결은 2심에서도 대법원에서도 그대로였습니다. 돈은 다 찾지 못했습니다. 홍콩에 있는 회사 2곳은 끝까지 연결이 안 되었습니다. 검사는 지훈에게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돈은 못 찾았습니다. 돈은 필요 없어요. 어머니 이름만 지켜주면 돼요. 지훈은 이혼 소송을 냈습니다. 위자료가 나왔고 유진의 입양 절차도 다시 진행되었습니다. 법원에서 서류를 받던 날 유진이 물었습니다. 엄마, 이제 나 엄마 아들 맞아. 맞아. 종이에도 그렇게 써 있어. 유진은 종이를 2손으로 잡고 오래 보았습니다. 보험금은 아주 조금 나왔습니다. 지우는 그 돈으로 작은 가게를 열었습니다. 한쪽에는 화분을 놓고 한쪽에는 커피를 팔았습니다. 태석의 징계 기록도 지워졌습니다. 윗사람이 태석을 불러 말했습니다. 자네 말이 맞았어. 늦게 인정해서 미안하네. 저는 괜찮습니다. 늦게라도 인정되면 됩니다. 태석은 다시 검시관으로 돌아갔습니다. 2해가 지난 어느 날 태석이 지훈의 가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여기 모임한다고 들었어. 한 달에 한 번요. 오늘이 그날이에요. 나도 앉아 있어도 되나? 제일 앞자리 비워뒀어요. 사람들이 하나씩 들어와 앉았습니다. 가족을 잃고도 아무 말도 못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지우는 커피를 따르며 말했습니다. 여기서는 다 말해도 돼요. 아무도 안 웃어요.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가게 안은 조용했습니다. 그 조용함 속에 헛기침 소리는 없었습니다. 민준이 사형을 받고 6달이 지났습니다. 민준은 가장 안쪽 독방에 있었습니다. 창은 작고 문은 두꺼웠습니다. 한 달에 2번 예전에 민준 밑에서 일했던 젊은 변호사가 면회를 왔습니다. 유리를 사이에 두고 2 사람이 앉았습니다. 오늘도 종이 한 장만 받으면 됩니다. 여기 도장 자리 비워뒀어. 이름만 채워. 회사 2곳 다요. 2 다. 돈은 그쪽에서 알아서 움직일 거야. 변호사는 종이를 접어 안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밖에서 준비할 사람은 몇입니까? 3이면 돼. 밥 주는 사람, 문 여는 사람, 차 태우는 사람. 돈은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교도관 2 사람과 구급차에서 일하는 사람 하나가 돈을 받았습니다. 받은 사람들은 서로 얼굴도 몰랐습니다. 어느 날 점심시간이었습니다. 밥을 주는 교도관이 민준의 식판에 약을 조금 섞었습니다. 심장을 빠르게 뛰게 만드는 약이었습니다. 민준은 밥을 먹다가 가슴을 잡고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옆방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사람 쓰러졌어요. 여기 사람 쓰러졌어요. 교도관들이 달려왔습니다. 맥이 너무 빨라. 이러면 여기서 못 봐. 밖으로 보내야 합니다. 병원으로 보내야 합니다. 책임자가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구급차 부르세요. 지금 바로요. 구급차가 문 앞에 섰습니다. 돈을 받은 직원이 운전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주는 들것에 실려 차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차가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같이 탄 동료가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이 길 아닙니다. 병원은 반대쪽입니다. 이쪽이 빨라요. 아니에요. 차 세우세요. 운전하던 사람이 동료의 목에 전기 충격기를 댔습니다. 동료는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차는 터널 안에서 멈췄습니다. 터널 안에서는 무전이 끊겼습니다. 밖에서 기다리던 차 한 대가 번호판을 갈아 끼우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들것에서 내려와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차 키, 여기 있습니다.
뒷좌석에 돈도 넣어뒀습니다. 수고했어. 너는 여기서 쓰러져 있어. 예. 민주는 차에 올라 터널을 빠져나갔습니다. 교도소에서는 40분 뒤에야 연락이 끊긴 것을 알았습니다. 책임자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터널이라서 안 터진 겁니다. 40분 동안 아무도 확인을 안 했다는 겁니까? 차량 위치가 계속 이동 중으로 나왔습니다. 당장 수배 내리세요. 지금 당장요. 그 40분 사이에 다른 곳에서도 일이 벌어졌습니다. 유진이 다니는 유치원 앞에 차 한 대가 섰습니다. 남자 한 사람이 내려서 담장 옆에 서 있었습니다. 선생님의 휴대전화로 문자가 왔습니다. 지훈의 이름으로 온 문자였습니다. 가게에 일이 생겨서 삼촌이 대신 갑니다. 선생님이 확인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받은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습니다. 유진이 어머니 맞으십니까? 예, 제가 부탁했습니다. 오늘만요. 성함을 적어야 하는데요. 김 씨라고 적으세요. 아이가 알아봅니다. 선생님은 종이에 이름을 적고 유진을 내보냈습니다. 유진은 가방을 메고 문 밖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같은 시간 태석이 지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훈아, 민준이 나갔어. 무슨 말이에요? 나갔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구급차로 나가서 도망쳤어. 40분 전이야. 지훈은 손에 들고 있던 물컵을 놓쳤습니다. 유진이요. 유진이 유치원에 있어요. 지금 바로 가. 나는 수배 걸고 따라갈게. 지훈은 가게 문도 잠그지 못하고 뛰어나갔습니다. 유치원에 도착했을 때 선생님이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유진이 어디 있어요? 삼촌이 데리고 갔어요. 어머니가 전화하셨잖아요. 저 전화 안 했어요. 저한테 삼촌 없어요. 선생님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어떡해요? 제가 종이에 적고 보냈어요. 지우는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차 번호 봤어요. 뒷자리만 봤어요. 78이었어요. 태석은 돈이 오간 길을 따라갔습니다. 영장을 받아서 계좌를 다 열었습니다. 돈은 홍콩 회사에서 나와서 어느 공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산속에 있는 문 닫은 도금 공장이었습니다. 태석이 부하에게 말했습니다. 이 공장 전기요금 확인해. 지난달부터 다시 올라갔습니다.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다 특공대 요청해. 그때 지훈의 휴대전화로 영상이 하나 왔습니다. 유진이 쇠의자에 묶여 있었습니다. 팔에는 바늘이 꽂혀 있고 옆에는 링거대가 서 있었습니다. 민준이 화면 뒤에 서서 말했습니다. 혼자 와. 경찰 부르면 2주를 열 거야. 위치는 1시간 뒤에 지워져. 잘 봐둬. 지우는 영상을 3번 돌려보았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눈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지우는 태석에게 바로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메일을 하나 써두었습니다. 영상과 위치, 차 번호를 다 넣었습니다. 보내기 시간을 90분 뒤로 맞췄습니다. 지우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내가 먼저 가야 해. 유진이가 먼저야. 지우는 부엌에서 칼을 꺼내 수건에 감았습니다. 주머니에 라이터를 넣었습니다. 차에 올라 시동을 걸었습니다. 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큰 길에는 검문소가 3곳 있었습니다. 지우는 큰 길을 버리고 채석장 옆 흙길로 들어갔습니다. 바퀴가 미끄러지고 앞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우는 속도를 줄이지 않았습니다. 공장은 산 중턱에 있었습니다. 기름통이 20개쯤 벽에 붙어 있었습니다. 도금하는 큰 통 3개가 뚜껑도 없이 열려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발전기 한 대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공장에서 500m 떨어진 곳에 차를 세웠습니다. 비를 맞으며 걸어 올라갔습니다. 발전기에서 나온 전선이 건물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그 전선을 눈으로 따라갔습니다.
전기만 끊으면 저 기계도 멈춰. 지우는 철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뒤에서 철문이 쿵 소리를 내며 내려왔습니다. 2층 난간에 민준이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리모컨이 들려 있었습니다. 혼자 왔네. 유진이 어디 있어? 밑에 있어. 잘 있어. 풀어. 조건이 있어. 조건 같은 거 없어. 지금 풀어. 민준이 웃었습니다. 너는 여전히 말이 짧아. 너는 여전히 사람을 죽여. 민준의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같은 시간 태석의 컴퓨터에 메일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지훈이 맞춰둔 시간이 지난 것이었습니다. 태석이 화면을 보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위치 나왔어. 도금 공장이야. 특공대는 20분 걸립니다. 나는 지금 간다. 지훈이 차 위치 계속 불러줘. 태석은 우비도 걸치지 않고 차에 올랐습니다. 와이퍼가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태석은 앞만 보고 산길을 올라갔습니다. 민준이 난간에서 리모컨을 눌렀습니다. 바닥에 있던 쇠고랑이 소리를 내며 조여졌습니다. 지훈의 오른쪽 발목이 쇠고랑에 걸렸습니다. 앉아. 이게 무슨 짓이야? 너는 거기 있어야 해. 내가 다 정리할 때까지. 지훈은 고개를 돌려 안쪽을 보았습니다. 유진이 쇠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팔에 꽂힌 바늘 위로 줄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유진아. 엄마. 유진의 목소리가 아주 작았습니다. 엄마 여기 있어. 눈 감고 있어. 무서워. 조금만 참아. 엄마가 갈 거야. 민준이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모자 상봉 다 했으면 이제 얘기하자. 얘기 안 해. 줄 뽑아. 보험 서류에 도장 하나만 찍으면 뽑아줄게. 지우는 웃지 않았습니다. 도장 찍으면 나부터 죽일 거잖아. 머리는 좋아졌네. 지우는 발목을 비틀면서 수건 안에 칼을 꺼냈습니다. 쇠고랑이 걸린 자리는 낡은 쇠였습니다. 지우는 그 자리를 칼끝으로 계속 긁었습니다. 민주는 그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발전기 소리가 컸기 때문입니다. 민준이 전화를 받으러 옆으로 걸어갔습니다. 차 준비됐어. 두 사람 다 정리하고 나갈 거야. 30분이면 돼. 지우는 그 사이에 쇠를 부러뜨렸습니다. 발목이 빠지자 지우는 바로 몸을 낮췄습니다. 기름통 뒤로 기어서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지키던 남자 한 사람이 지훈을 보았습니다. 거기서 지훈은 서지 않았습니다. 남자가 팔을 뻗었고 지훈은 몸을 돌려 남자의 손목을 물었습니다. 남자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놓았습니다. 지훈은 옆에 있던 쇠 파이프를 잡았습니다. 오지 마. 칼 든 여자 처음 보나? 남자가 다시 달려들었습니다. 그때 위에서 굵은 줄 하나가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줄을 타고 태석이 내려왔습니다. 태석은 바닥에 닿자마자 남자의 다리를 걸었습니다. 남자는 그대로 넘어졌습니다. 지훈아, 괜찮아. 유진이 저기 있어요. 몇 명이야? 아내 둘 위에 민준이요. 민준이 2층에서 아래를 보았습니다. 태석을 보고 민준의 얼굴이 달라졌습니다. 혼자 오라고 했지. 내가 왔다. 나랑 얘기해. 늦었어. 민준이 리모컨의 다른 단추를 눌렀습니다. 유진의 팔에 연결된 줄에서 액체가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멈춰. 당장 멈춰. 전기가 있어야 멈추지. 지훈의 눈이 벽 쪽 전선으로 갔습니다. 발전기에서 들어온 선과 기름 호스가 같이 붙어 있었습니다. 지훈은 뛰어가서 호스를 칼로 그었습니다. 기름이 바닥으로 쏟아졌습니다. 발전기가 소리를 내다가 멈췄습니다. 공장 안의 불이 모두 꺼졌습니다. 줄에서 내려가던 액체도 멈췄습니다. 태석이 어둠 속에서 소리쳤습니다. 지훈아,
아이 먼저. 바늘 뽑을게요. 지우는 손으로 더듬어서 유진의 팔에 꽂힌 바늘을 뽑았습니다. 유진의 몸이 지훈의 품으로 넘어왔습니다. 엄마, 엄마 왔어. 이제 집에 가자. 그때 위에서 무언가 떨어졌습니다. 민준이 손에 들고 있던 라이터였습니다. 불꽃이 바닥의 기름에 닿았습니다. 불은 순식간에 벽까지 올라갔습니다. 기름통 하나가 터지면서 검은 연기가 퍼졌습니다. 태석이 외쳤습니다. 엎드려. 연기가 독해. 유진이 숨을 못 쉬어요. 옷으로 코 막아. 문 쪽으로 기어. 민준은 계단으로 뛰어내려왔습니다. 민준의 손에는 돈이 든 가방이 있었습니다. 민준은 문 쪽으로 달렸습니다. 도금통에서 올라온 연기가 민준의 얼굴을 덮었습니다. 민준은 두 걸음 더 가다가 목을 잡았습니다. 숨을 쉬려고 입을 벌렸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민준은 무릎을 꺾고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가방이 옆으로 굴러갔습니다. 태석이 지훈과 유진을 문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먼저 나가. 나는 저 사람 끌고 나온다. 놔두면 안 돼요. 놔두면 우리가 지는 거야. 태석은 다시 안으로 들어가 민준의 옷깃을 잡았습니다. 민준의 몸을 문 밖까지 끌고 나왔습니다. 비가 세게 내렸습니다. 특공대 차량과 소방차가 산길을 올라왔습니다. 소방관들이 호스를 펴고 물을 뿌렸습니다. 불은 30분 뒤에 잡혔습니다. 구급차가 2대 왔습니다. 지훈과 유진은 한 대에 같이 탔습니다. 민준은 다른 차에 실려갔습니다. 구급대원이 유진의 팔을 확인했습니다. 약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아주 조금이요. 제가 바로 뽑았어요. 잘하셨습니다. 병원에서 다시 볼 겁니다. 지우는 유진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유진아, 엄마 손 잡고 있어. 엄마 손 뜨거워. 괜찮아. 조금 있으면 안 뜨거워. 태석이 구급차 문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기계는 통째로 녹았어. 그래도 부품은 챙겼다. 그거면 되는 거예요. 그거면 돼. 이제 병원 가자. 문이 닫히고 차가 산길을 내려갔습니다. 유진이 지훈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지훈은 창밖을 보았습니다. 공장 쪽에서 아직 흰 연기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지훈은 처음으로 어깨를 내렸습니다. 병원 복도의 불은 밤새 켜져 있었습니다. 지훈은 유진의 작은 손을 잡고 침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유진의 팔에는 아직 주사 자리가 남아 있었습니다. 의사가 조용히 들어와 차트를 넘겼습니다. 약이 몸에 퍼지기 전에 바늘을 뽑았어요. 다행히 심장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지우는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숨을 크게 내쉬었습니다. 정말요? 정말 괜찮은 거죠? 괜찮습니다. 아이는 자기 이름도 기억하고 어제 먹은 것도 기억해요. 지훈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유진이 눈을 뜨고 지훈을 보았습니다. 엄마, 나 화분물 안 줬어. 지훈은 웃으면서 유진의 이마를 쓸었습니다. 엄마가 줬어. 우리 유진이 오면 잎이 더 커져 있을 거야. 같은 시간 민준은 다른 병원의 격리실에 있었습니다. 민준의 목은 유독 가스에 상해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경찰관이 옆에 서서 서류를 읽었습니다. 민준은 입을 벌렸지만 아무 말도 만들지 못했습니다. 평생 목소리로 사람을 속여온 민준에게 남은 것은 종이와 펜뿐이었습니다. 태석이 문을 열고 들어와 침대 앞에 섰습니다. 기계는 다 녹았어. 그래도 기록은 다 남았지. 217번. 민준은 종이에 무언가를 급하게 적어 내밀었습니다. 태석은 종이를 보지도 않고 접었습니다. 이제 내 말은 안 들어. 어머니 말을 들을 거야. 민준은 사형 확정에 이어 유괴와 살인 미수로 다시 재판을 받았습니다.
도주를 도운 교도관 3사람과 구급차 직원도 모두 붙잡혔습니다. 홍콩으로 빠져나갔던 돈은 절반쯤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돈은 피해자, 가족들에게 나누어졌습니다. 수진의 몫은 수진의 언니가 받았습니다. 지우는 수진의 산소에 화분 하나를 놓았습니다. 언니 유진이 살았어요. 언니가 살린 거예요. 바람이 불어서 잎이 흔들렸습니다. 계절이 2번 바뀌었습니다. 지훈의 작은 가게 앞에는 화분이 20개쯤 놓였습니다. 유진은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고 가방을 메고 가게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엄마, 오늘 받아쓰기 100점. 우리 유진이 최고다. 손 씻고 우유 마셔. 가게 안쪽 벽에는 명숙의 수첩 복사본이 액자에 걸려 있었습니다. 빨간 글씨는 그대로였습니다. 소리가 들리면 약이 퍼진다. 유진은 절대 이 집에 들이지 마라. 지우는 매일 아침 그 액자를 닦았습니다. 한 달에 한 번 가게 문을 닫고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가족을 잃고도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태석은 언제나 늦게 도착해서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오늘도 한 사람 늘었네요. 늘어도 괜찮아요. 여기서는 다 들어주니까. 지우는 커피를 따르며 말했습니다. 저도 그날 밤에 도망쳤어요. 검시관 한 사람 말을 믿고요. 그 한마디가 저를 살렸어요. 사람들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밤이 되면 가게 안은 아주 조용했습니다. 이제 그 조용함 속에 헛기침 소리는 없었습니다. 지우는 그것이 얼마나 큰 선물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지금도 작은 가게를 하고 있습니다. 화분을 팔고 커피를 팝니다. 유진은 학교에 다니고 받아쓰기에서 100점을 받아옵니다. 가게 안쪽 벽에는 시어머니의 수첩이 액자에 걸려 있습니다. 빨간 글씨는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소리가 들리면 약이 퍼진다. 유진은 절대 이 집에 들이지 마라. 지우는 그 글씨 덕분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검시관 한 사람이 건넨 한마디 덕분에 살았습니다. 가장 무서운 소리는 큰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 작은 소리였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곁에도 그런 소리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하다고 느껴지면 그 느낌이 맞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